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어쩌다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정부 전산망이 연일 먹통입니다. 오늘은 휴대폰으로 신분증을 저장할 수 있는 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낮부터 먹통이 됐습니다. 일주일 사이 행정전산망 먹통, 외교부 먹통, 주민등록 시스템 먹통, 조달청 나라장터 먹통, 오늘까지 5번째입니다. 자, 이쯤 되니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죠? 첫 소식 김민환 기자입니다. 휴대전화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입니다. 앱을 실행한 뒤 본인 인증 메뉴를 눌러보니 좀처럼 넘어가지 못하고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몇 번을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후 1시 57분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앱이 모두 먹통이 됐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과 은행 등 본인 확인이나 신원 자격 인증이 필요한 곳에서 실물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도입 이후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쓸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1시간가량 지나 접속이 가능해졌지만 모바일 앱은 지금도 정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리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은 조회할 수 있게 됐지만 오후 6시 현재까지 신규 발급은 여전히 안 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운영과 관리는 한국조폐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조폐공사 측은 서버 점검을 맡은 사설업체 직원의 실수로 서버가 다운됐다며 어떤 작업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오후 6시가 넘어서야 서버 점검 중 직원 실수로 오류가 발생했다는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지난 17일 정부24와 세울 행정 시스템 먹통부터 외교부 내부망, 주민등록 시스템, 나라장터에 이어 일주일 새 5번째 전산망 오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이은 오류를 비판하는 불만글이 쇄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이 먹통 된 것도 답답하지만 매번 구체적인 먹통 원인을 모른다는 게 더 답답할 노릇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재난처럼 대응하겠다 했지만 이 책임 떠넘기기에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김단비 기자가 이어갑니다. 지난 금요일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행정전산망 세울 먹통 사태. 정부는 일요일이 돼서야 복구를 마치면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짐이 무색하게 전산망 먹통 사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전산망 먹통 여파로 외교부 인사관리 시스템 등도 차질을 빚은 사실이 드러났고 복구 이틀 뒤 주민등록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20분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다음 날엔 조달청 시스템인 나라장터가 1시간 넘게 접속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모바일 신분증 접속 오류까지 일주일 새 5차례나 오류가 난 겁니다. 그때마다 정부가 밝힌 원인도 제각각입니다. 과부하 분산장치 오류, 저장장치 고장, 과부하에 따른 오류, 독일 특정 IP를 통한 과다 접속 시도입니다. 하지만 왜 장비 오류가 생겼는지, 과부하를 막지 못했는지 정확한 원인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앞으로 국가전산망 마비를 법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관리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운영 관리는 한국조폐공사 몫이라고 미루고 조폐공사는 발생 초기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일단은 어떤 사태인지 몰라가지고요. 피드백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 부서가 엄청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어서. 정부 시스템을 바라보는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가자 지구의 폭격과 총성이 멈췄습니다. 무력 충돌 48일 만에 나흘간 교전 중지에 들어간 겁니다. 4시간 뒤면 이스라엘 인질이 풀려나고 팔레스타인 수감자도 석방됩니다. 이 잠시나마 평화를 찾은 가자 지구 상황을 정다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전 중지 첫날 아침 거리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군인도 탱크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너진 건물만이 교전의 상흔을 말할 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이 현지 시간 오늘 오전 7시부터 나흘간 교전 중지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7일 개전 이후 48일 만입니다. الهدنة تستمر وترجع الوضع زي ما هو أحسن والناس ترجع لأراضيها ودورها
طبعا اللي هدم الله يعوض عليه. 협상 타결 직전까지 연기와 불꽃으로 가득했던 하늘은 본 모습을 드러냈고 연료를 포함한 구호물품 트럭들이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되는 등 하루아침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후엔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13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도 1차로 풀려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인질이 안전하게 본국으로 이동하면 이어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풀려난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흘간 인질 50명, 수감자 150명이 교환될 예정입니다. I just want to hug my children, to kiss them, to protect them, to promise them that it will never happen again. That's all I want. 다만 장기간 휴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스라엘은 나흘 뒤 전투 재개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Israel really has no choice. We need to return the hostages, but we need also to end Hamas's capacity to carry out a similar attack again.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해군 특공대를 방문해 교전 중지 기간이 끝나면 적어도 2달 동안 치열한 전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전열 정비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인요한호가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혁신위원들이 이럴 거면 당장 해산하자며 혁신위원 3명의 사퇴설까지 불거졌습니다. 당 중진, 지도부, 친윤 인사의 희생을 요구했지만 당이 아무 답도 없다는 겁니다. 혁신이 돼서 당 지도부에 시간을 좀 주자 설득도 했지만 오히려 반발만 키우면서 자중질환 형국입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오늘 오후 박소연, 이젠마, 임장미 등 3명의 혁신위원을 따로 불러 만났습니다. 어제 저녁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이들입니다. 혁신위가 자중질환에 처하자 인 위원장이 직접 수습에 나선 겁니다. 어제 혁신위 비공개 회의에서 비정치인 위원들이 혁신위 동력이 다 끝났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럴 바에야 곧바로 종결 선언하자는 강경 발언이 나오자 정치인 출신 김경진 혁신위원이 혁신위가 시간을 좀 끌어서 당 지도부에 시간을 줘야 한다고 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 발언에 비정치인 출신 3명의 혁신위원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사의 표명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우리 혁신위원들이 저는 솔직한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온 반응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회동 직후 혁신위는 사의 표명을 한 바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공지했지만 여지는 이어졌습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혁신위가 당 지도부와 짜고 친 고스톱이었음을 고백한 셈이라며 자진해산이 답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김경진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지도부에 시간을 줘서 충돌을 피해야 혁신위도 연착륙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혁신위원회가 허엄지 출마를 요구한 당 지도부, 중진, 친윤 다 해당이 되죠. 하지만 김 대표는 오늘 울산은 내 지역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결단하라는 혁신위원회의 최후 통첩에 응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배두원 기자입니다. 험지 출마 압박을 받고 있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내일 지역구인 울산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합니다. 당내에서는 험지 출마 대신 울산 현 지역구 출마 의지를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 대표는 의정보고회에 대한 관심에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울산은 내 지역구고 내 고향인데 울산 가는 게 왜 화제가 되나요? 당 대표가 의정보고회 한 건 전례가 없다는데요. 또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네. 다음 주 목요일까지 험지 출마론에 응답하라며 최후 통첩을 한 혁신위 요구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당에서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혁신 의원들이 다음 주 목요일 날 회의에서는 좀 아주 강한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안건 올라오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혹시 그 사이에 숙고하셔서 결단하실 가능성이 좀 있으실까요? 좋은 의견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에서는 김 대표의 험지 출마나 불출마 결단을 촉구하는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자리 지키기는 본인도 죽고 당도 죽는다고 썼습니다. 성일종 의원도 큰 장수는 적진에서 적장의 목을 베고 승리를 거둬야지 안방의 조그마한 소대 중대급 게릴라전에서 승리해서 개선문을 통과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출마와 관련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속 깊은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거부터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네. 오늘 혁신위원 3명의 사퇴설이 나왔어요. 네. 사의 표명한 게 맞는 거예요? 사의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혁신위원 3명, 이들과는 직접 연락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혁신위의 단체 대화방에서는 현재 퇴장한 상태로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다만 오늘 오후 혁신위는 인 위원장이 이 언론에 보도된 3명의 혁신위원과 점심을 먹으면서 확인을 했더니 이 3명이 사의 표명을 한 바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의 표명을 안 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 위원장은 이 3명을 왜 만난 겁니까? 사실 아무 일도 없었다면 만날 이유도 없었겠죠. 어제부터 이미 혁신위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인 위원장이 전한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지금까지의 온 반응에 대해서는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한 만큼 돌아오는 어떤 표현의 성의가 없었다. 전라도 말로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고 우리 혁신위원들의 분위기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는 거, 상당히 격앙된 아주 절박한 심정이었다는 것을. 자, 상당히 격앙된 아주 절박한 심정이다. 네. 왜 그런 거예요, 정확히? 제가 내부 사정을 좀 취재해 보니까요. 이 핵심은 혁신위의 혁신 안에 당의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불만이 쌓인 건데요. 특히 2호 혁신안 중 당 지도부, 친윤, 중진 의원들의 희생을 요구한 그 부분에 혁신위는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죠. 이에 어제 혁신위 회의에서는요. 차라리 오늘 혁신위를 해산해버리자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김경진 혁신위원은 지도부의 시간을 끌어줘야 한다면서 만류했고요. 여기에 또 다른 혁신위원이 혁신위가 무슨 시간 끌기용이냐고 반발하면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인 위원장이 진화에 나서면서 해산까지는 가지 않았는데요. 대신 당에 일주일의 시간을 주고 당을 향한 용퇴 권고를 당의 공식 안건으로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최후 통첩인 셈이죠. 근데 이 최후 통첩을 받은 김기현 대표, 네. 아직 별로 응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네, 김기현 대표 오히려 최근 울산 출마설이 나왔고요. 또 내일은 지역에서 의정 보고회도 엽니다. 오늘은 기자들과 만나서 울산은 내 지역구이자 고향인데 왜 화제가 되느냐고 묻기도 했죠. 어제는 김 대표와 가까운 김석기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면서 김기현 체제 굳히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지역구도 대표 자리도 모두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건데요. 김 대표 측은 모든 가능성을 열고 고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혁신위 최후 통첩 기간인 일주일 사이에 답을 내놓을 분위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자중질환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김 대표의 리더십도 함께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흔들리는 리더십은요.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는데요. 인요한 위원장은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높은데 반해서 김기현 대표는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보수 지지층의 여론만 떼어서 살펴봐도 김 대표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데요. 당내에서도 김 대표를 향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요. 성일종 의원이 혁신을 해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서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한다고 했는데요. 성 의원에게 물어보니까 이게 사실상 김기현 대표의 결단을 요구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김기현 대표, 민주당의 탄핵안, 또 쌍특검 추진, 예산안 처리 등을 앞둔 상황에서 당 내부 혼란까지 잠재워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죠. 정치력으로 리더십을 보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른 모습입니다. 일단 내일 울산에서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아는 기자 김민지 기자였습니다. 네, 지방 방문을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은 울산을 찾았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논란에 대해서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하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은 왕자병 짝퉁 윤석열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이번 주 들어 두 번째 지역 행보로 울산을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민주당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하.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암컷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게 맞춤형 응수를 한 겁니다.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민주당 인사들을 민주주의 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의 용어를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세계적인 룰이고 저는 우리 국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장관은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그동안 공들여 추진한 이민청 설립을 직접 마무리하지 않아도 된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총선 이후에도 이민청을 직접 맡아서 법무부에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시죠? 저는 어떤 결실을 꼭 내가 따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의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로서 왕자병이 참 심하다며 결국 짝퉁 윤석열 아니겠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원칙과 상식도 총선 시계를 앞두고 조급함이 안쓰러울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민주당이 총선 공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막말로 문제가 되면 언제든 후보직,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서약서를 쓰게 한다는 건데요. 강성 지지층은 반발하고 논란의 당사자들은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후보자의 막말과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서약서에 막말 설화 항목을 추가하고 언제든 문제가 되면 어떤 징계도 받겠다는 서약입니다. 그 후보자 자격 심사가 통과되더라도 선거일 이전에 후보 사퇴, 당선 후에는 의원직 사퇴 등을 포함한 당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앞서 유튜브 방송에서 최강욱 전 의원을 두둔했던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징계가 예고되자 오늘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 같은 당 지도부의 강경 기조에도 당사자인 최 전 의원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최 전 의원의 사과는 물론 같은 행사장에서 최 전 의원 발언을 제지하지 않은 민영배 김용민 의원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제지하지 못했거나 그 당시 어떤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자책감도 갖고 있어야죠.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영배 의원을 겨냥해 본인이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당장 징계는 검토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이것만 가지고 징계하기엔 좀 적절치는 않죠. 당원 게시판에는 최 전 의원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강성 지지층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 막말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막말 논란을 벗어나려는 민주당은 횡재세를 이재명표 정책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오늘 일명 횡재세법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금융회사의 초과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익이 쌓여가는데 한쪽에서는 채무를 갚지 못하는 이 사태가 계속된다면 아마 신용대란, 금융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횡재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입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첫 번째 문턱인 국회 정무위 소유에 비명계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고 일부는 공개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소위 위원인 금융권 출신 이용 의원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은행은 채무 조정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며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 면전에서 부정적 의견을 낸 겁니다. 정무위 소속 다른 민주당 의원도 시장 논리에 역행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무위 소위는 여당이 반대할 경우 민주당 전원이 찬성해야 법안 통과가 가능한데 채널A가 민주당 의원들을 접촉해보니 명확하게 찬성의 뜻을 밝힌 의원은 2명이었습니다. 횡재세 법안은 오는 28일 정무위 소위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인데 당 지도부는 계속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 결정 이제 딱 나흘 남았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부산시장, 대기업 총수들 모두 파리에서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거의 다 따라잡았다, 10여 표만 추격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파리 현지에서 송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엑스포 홍보물이 붙은 버스가 프랑스 파리 시내 곳곳을 누빕니다. 2030년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를 나흘 앞두고 막판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 박람회 기구 각국 대표단과 만찬과 오찬을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도 함께했습니다. 사우디 오일머니에 대항해 문화 강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가국들이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선보이는 문화 엑스포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부산 엑스포는 인류의 미래 세대를 하나로 연결하는 만남의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먼저 유치전에 뛰어든 사우디아라비아에 10여 표 격차까지 추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3분의 2 득표를 막으면 2차 결선 투표에서 이탈리아 로마표를 흡수해 역전에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 민간 유치위원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NS에 이코노미석 강행군 사진을 올리며 승산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지만 이제는 바짝 추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28일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힘을 보탤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도 만났는데 프랑스어를 쓰는 아프리카 22개국의 막판 표심에 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파리에서 만난 행사 참석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접전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물밑에서 정보전과 신경전이 치열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예요. 뭡니까? 44억 받고? 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이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해체했습니다. 지난 2019년 설립된 이 도시발전 사업을 하는 단체인데요. UN 공식 로고 붙이고 활동하면서 이 기업들로부터 기부금 44억 원을 받았지만 UN 인증을 못 받고 이번 달 해체됐습니다. 자, 결국 해체를 했다는 건데 사실요 누가 봐도 저 UN 산하단체 같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저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네, 대외적으로 이 UN 해비타트와 이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며 미리 이름을 가져다 쓴 겁니다. 그걸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네, 믿을 만한 사람이 말했기 때문인데요. 이 초대 회장 박수현 전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이었으니까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까지 UN 해비타트 최초로 단일국가위원회가 탄생했다며 이 축전까지 보냈었고요. 출범식도 화려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청년 대표 여러분이 최초의 국가위원회죠. 우리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 이걸 믿고 이 44억 원이나 기부금을 낸 거죠. 결국 기부금 44억 받고 해체를 한 건데 그럼 그 기부금은 어디다 쓴 거예요? 네, 저희가 확보한 이 지난해 기부금 사용 내역을 보면요. 주로 국회 근처에서 사용됐더라고요. 식비도 수천만 원이었는데 이 참치집과 장어집에서 각각 154만 원, 178만 원을 써놓고 교통비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박수현 전 대변인 정치활동 자금으로 쓰인 것 아니냐 이 논란도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가 대부분이 여기 쓰인 건 아니지만 어쨌건 여기 쓰인 건 확인이 된 거고. 자, 도대체 그럼 이런 단체를 누가 허가한 겁니까? 네, 국회 사무처인데요. 이 사무처 올해 초 유엔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걸 제보받았고 결국 지난 2일에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이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사기극의 방조 역할을 했다. 같은 민주당 출신인 당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설립을 허가해 준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허가해 줄 때 저희 오류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히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 저희가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네, 시민단체 고발로 인허가 과정과 후원금 사용처 등은 현재 수사 중이고 박 전 의원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과 찰스 3세 만남 이후에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이번엔 선물 위스키 보관법이 뭐예요? 네, 윤 대통령이 찰스 3세 국왕으로부터 선물 3개를 받았죠. 네, 이 처칠의 연설집과 반려견 이름이 수놓아진 캐시미어, 그리고 위스키 라프로익 15년을 선물 받았습니다. 영국 하면 캐시미어 유명하고 위스키 본고장도 영국 스코틀랜드죠. 네, 특히 이 위스키 찰스 3세가 가장 좋아하는 위스키라고 하는데요. 2008년 이 직접 증류수를 찾아 서명한 이 오크통에서 꺼낸 한정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국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위스키죠. 귀한 거네요. 사실 대통령 애주가로 알려져 있는데 맞춤형 선물인가요? 네, 본래 이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이 본인이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 기록물이라 이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되거든요.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 위스키처럼요, 이 주류나 식품류 등 이 변질 위험이 있는 품목은 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2007년 이후 이 기록관에 넘겨진 술은 없었고요. 이 노태우 전 대통령 때 북한 술 8병, 이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일본 소주 1병, 이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시라크 꼬냑 1병은 이 기록관에 넘겨졌습니다. 정리하면 윤 대통령이 마실 수도 있고 이 기록관으로 넘길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부인 리설주, 딸 주에 단체복을 입고 자축을 했어요. 네, 어제 저녁 이 북한 정찰위상 발사 성공을 축하하며 이 자축을 했는데요. 이 과학기술자들과 이 단체복까지 맞춰 입고 성대하게 축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에 부인과 딸도 같이 왔는데 옷을 맞춰 입었네요, 진짜. 네, 이 북한의 국가항공우주기술국 약자인 이 나타가 써진 단체복인데요. 딸 주에는 이 김 위원장 바로 옆에 앉아서 함께 서류를 이렇게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미국 나사와 이름이 비슷하네요. 네, 딸 주에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구구절 열병식 이후 70여일 만인데요. 이 북한은 이 연애에 앞서 이 김 위원장이 딸 주의 손을 잡고 항공우주기술총국을 찾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TV 오늘 뉴스에서 이 부인 리설주보다 이 딸 주혜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연회장에 나오시자 격정으로 충만된 만세소리가 장례를 진감했습니다. 미래기술인 항공위성, 미래세대인 딸을 내세워 자축하고 결속을 강화하려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북한 주민들 올해 그 어느 해보다 심각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축이 누구의 미래를 위한 걸까요?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분쟁이 경찰 수사로 번지게 됐습니다. 어제 이혼 소송 첫 재판 뒤 노 관장의 변호사는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 원을 썼다고 주장했죠. 최 회장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 회장 측은 오늘 오전 경찰에 노 관장의 대리인인 이모 변호사를 고소했습니다. 최 회장이 동거녀에게 1,000억 원 넘는 돈을 썼다고 말한 발언이 허위라는 겁니다. 어제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재판 후 노 관장 측 변호사는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에만 1,000억 원이 넘는다며 송금 내역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동거인에게 1,000억 원을 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노 관장 측 변호사가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산 분할 소송에서 제출된 최 회장의 금융거래 정보를 왜곡 날조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동거녀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도 30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 회장 측 고소로
두 사람 사이 법적 분쟁은 형사사건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실제로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을 썼는지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을 받는 동안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반성문을 써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수의를 입은 정유정이 다른 수감자 뒤에 숨어 법원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1심 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무기징역은 사형에 이어 두 번째로 무고한 형입니다. 2016년 이후 대법원이 사형 확정 판결을 선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셈입니다. 지난 5월 20대 여성에게 과외를 받은 것처럼 접근해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 재판부는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해 비참한 최후를 맞겠다고 질타했습니다. 정유정이 새로운 삶의 기회를 달라며 써낸 21장의 반성문과 눈물 섞인 자기 변론 등 감형 전략은 안 통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내내 말을 바꾸는 등 자기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진실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정의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주장 역시 사건 내내 보인 치밀함과는 상반된 주장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유정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였고 이따금씩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대형 덤프트럭이 적재함을 올린 채 달리다가 교량에 부딪힙니다. 적재함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일대 교통이 마비되고 교량 안전진단까지 벌여야 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대형 화물트럭. 그런데 적재함이 위로 들려 있습니다. 결국 적재함이 교량 아랫부분과 부딪힙니다. 그 충격에 앞부분이 들린 트럭이 교량과 도로 사이에 끼어버렸습니다. 대형 견인차들이 동원돼 트럭을 빼내는 데만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한 대는 뒤에서 적재함을 잡고 당겨야 되고 그 떨어지는 낙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머리를 잡고 있는 거죠. 60대 운전기사는 무사히 구조됐지만 일대엔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충격을 받은 교량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벌여야 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정비 뒤 적재함을 잠그지 않아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술병 수천 개가 산산조각난 채 도로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적재함을 열고 주행하던 주류 운반 트럭에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왕복 6차선 도로가 전면 통제됐고 수습하던 시민들이 깨진 병에 찔려 다치기도 했습니다. 화물차 적재함 관리부실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실제 처벌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고의성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멍을 보면 올라가 있는데도 가는 것 같으면 제가 되는 기고 그냥 그걸 안 보고 그냥 앞만 보고 그래 가는 것 같으면 되게 좀 힘들 것 같고요. 대부분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으로 범칙금 5만 원만 부과되는 게 현실입니다. 보다 중한 처벌로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공공이익 침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지하철 기습 시위를 해온 장애인 단체. 그동안 지하철 운행을 방해할 때만 제재를 받았죠. 서울교통공사는 이런 시위 때문에 벌어지는 시민 불편을 막겠다며 역사 진입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는데 당장 오늘 출근길 이 단체의 대표가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다가 체포됐습니다. 송진석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 지하철 승강장 한 켠을 차지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목에 피켓을 걸고 구호를 외칩니다. 장애인에게! 계속되는 기자회견에 승객들의 통행이 불편해지자 역장이 전장현에 나가달라 요구합니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즉시 시위를 중단하시고 역사 밖으로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된 요청에도 응하지 않자 방패를 든 경찰들이 진입해 전장현 박경석 대표를 체포합니다. 지금까지는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아니면 별다른 제재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승강장에서 진행한 기자회견만으로도 강제 연행한 겁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전장현의 역사 진입을 막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공사는 전장현 시위로 지금까지 86시간 넘게 열차가 지연됐고 8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전장현은 경찰의 체포가 위법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불법적으로 연행하고 모욕적으로 그렇게 처우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고지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경찰은 적법한 체포 절차를 거쳤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체포 직후 박 대표는 건강 이상을 호소해 서울 녹색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병원에서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추위로 종일 움츠러드는 하루였는데 내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이런 날씨가 반가운 곳은 스키장이죠.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른 오늘부터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하얀 설원 위에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바람을 가르며 내려오는 짜릿함에 추위는 금세 있습니다. 우선 뭐 속도감 같은 것도 짜릿짜릿하고요. 뭐 점프를 뛰거나. 그리고 우선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말씀하신 설원에서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재밌습니다. 리프트에서는 조금 춥긴 한데 그래도 스키 탈 때는 이제 좀 기다리던 스키 이제 타다 보니까 탈 때는 그래도 춥지 않습니다. 개장 첫날부터 스키와 보드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리프트 탑승장 입구에는 이렇게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오늘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스키장을 찾았습니다. 이상고온으로 눈을 만드는데 애를 먹었던 지난 겨울과 달리 올해는 최저기온이 영하권을 유지하면서 개장이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겨졌습니다. 오늘 두 곳에 이어 다음 달 초까지 강원 지역 스키장들이 속속 개장합니다. 올겨울 많은 눈이 내린다는 예보에 겨울 특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겨울아 반갑다. 한반도를 강타한 추위는 내일 더 매서워집니다. 대관령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고 서울 영하 6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영남 지역은 하루 사이에 기온이 10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 아침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0도 이하에 머물겠다며 노약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겨울철에 캠핑 즐기는 분들 많죠. 텐트 안에다가 난방기구를 켜놓고 잠을 자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텐트 안에 화로를 놓아보니 몇 초도 안 돼서 일산화탄소 농소가 치솟았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텐트 주변에 노란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이 텐트 안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5살 손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텐트 안에서 화롯불을 피웠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날엔 경기도 한 캠핑장에서도 텐트 안에서 숯불을 피운 5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사람은 27명에 달합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로 노출됐을 때 알아차리기 어려워 침묵의 살인자로 불립니다. 텐트 등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구를 켜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불을 피운 숯화로를 텐트 안에 넣자 몇 초도 안 돼 경고음이 울립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금세 높아지면서 기계 측정 한계를 넘어가 버립니다. 현재 이 안에는 특별한 냄새는 없고 기계 측정값이 오버돼서 아마 1900ppm 이상일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1600ppm까지 오르면 2시간 뒤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3200ppm은 30분, 6400ppm은 15분 정도만 노출돼도 생명이 위험합니다. 춥다는 이유로 텐트 문을 꼭꼭 닫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공기가 충분히 순환될 수 있을 정도의 환기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치랑 장작 화로는 절대 실내로는 가져가지 마시고 전문가들은 연료를 태우는 난방기구 대신 따뜻한 물을 담은 물주머니나 페트병을 이용하고 안전검사 인증을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라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주가 연계 증권 상품 ELS, 은행이 권유하면 어떤 구체적인 상품인지 잘 모르고 가입하기도 하죠.
홍콩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서 홍콩 H지수와 연계된 ELS 상품의 이 대규모 원금 손실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급기야 최대 판매사인 KB 국민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박재 기자입니다. 2021년 노후 자금 9억 원을 원금이 보장되는 3개월 단기 사채에 재투자하려고 은행을 찾아간 이모 씨. 6개월짜리밖에 없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 모니터에서 녹음한 게 뭐 나오면은 그냥 지난번처럼 대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6개월 뒤에야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홍콩 H지수가 연계된 주가 연계증권, 홍콩 ELS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ELS는 기초 자산이 되는 지수가 3년 만기 시점까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면 약속한 이자를 주지만 기준보다 지수가 급락하면 원금을 날릴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입니다. 하지만 손실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게 만기가 되면 말씀드린 대로 원금 이자 가격의 상품이에요. 그 조건이 맞으면. 근데 막 지금 마이너스 났다 해서 마이너스가 나는 상품이 아니에요. 문제는 홍콩 H지수가 2021년 2월 고점을 찍은 뒤 최근 반토막 났다는 점입니다. ELS 투자자들의 대규모 원금 손실이 예상되면서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부터 은행권 판매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올해 6월까지 팔린 홍콩 ELS 잔액은 20조 5천억 원. 이 중 은행을 통해 16조 넘게 팔렸는데 그중 가장 판매량이 많은 KB 국민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민은행 측은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수차례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만 4조 원이 훌쩍 넘는 가운데 금감원은 은행의 불안전 판매 여부를 따져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청년 전용 청약저축이 나옵니다. 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들은 이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2%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5, 6%인 걸 감안하면 상당한 혜택인 거죠. 송정현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정이 무주택 청년을 위해 연 2%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넓어진 청약 기회를 통해서 당첨이 되게 되면 이에 대해 초장기 초저금리의 금융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전용 청약저축에 가입해 분양가 6억 원 이하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첫 출산, 추가 출산 때마다 금리를 더 인하해 줍니다. 또 신설된 청약통장은 가입 요건을 연소득 3,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하고 연 이율은 4.5%로 납부 한도는 월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가입자는 자동 전환되고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이번 정책이 내년 총선에서 청년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매년 10만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되는데 혜택 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내 집 마련 꿈이 힘든 만큼 36살에서 조금 나이를 좀 올려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 가입 연령 기준을 30대 후반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요즘 수소차 운전자들 수소차자 산말립니다. 안 그래도 충전소가 부족해 애를 먹었었는데 이번 달 초 이 현대제철의 수소 생산 설비가 고장나는 바람에 수소가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광민경 기자가 속 터지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수소 충전소입니다. 하루 평균 방문 차량은 50대. 최근엔 대기줄이 길어졌습니다. 제 뒤로 수소 충전을 기다리는 차량이 줄을 서 있는데요. 지금은 3대지만 오늘 오전에는 이보다 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달 초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 수소 생산 설비 3대 중 2대가 고장이 나면서 수도권 등 중부지역 수소 공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수소 차주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원래 내일 충전하려고 했었는데 내일 되면 못할 것 같아서 부랴부랴 웹을 보고
뭐 2대, 1대 있다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벌써 아마 3대, 4대가 기다리고 있고. 이미 서울 시내 충전소 10곳 중 4곳이 영업을 중단했고 경기는 27곳 중 12곳, 인천은 8곳 중 7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업무를 못 볼 정도로 문의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측은 다음 달까지 설비 2대 모두 수리를 마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급 점검 회의를 열고 여유 물량을 수급이 불안정한 충전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민경입니다. 네,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이 온통 불바다가 됐습니다. 흉기 난동을 벌인 용의자가 이민자라는 소문이 돌자 반이민 시위로 번진 겁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대형 버스가 도로 한복판에서 엄청난 연기를 뿜으며 활활 탑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트램에도 불길이 치솟습니다. 유명 스포츠 브랜드 판매점엔 시위대가 쇠파이프로 유리창을 깨부수고 박살난 신발 가게에는 물건을 약탈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반이민 시위대가 방화와 약탈 등 폭동을 일으켜 도시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일랜드 치안 당국은 시위 대응을 위해 더블린 중심가에 경찰 병력 400명을 배치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외출 자제를 권고하며 대중교통 운행도 일시 중단했습니다. 아일랜드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번 시위는 50대 남성의 흉기 난동 사건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5살 여자아이 등 아이 3명과 30대 여성, 용의자까지 총 5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용의자가 이민자라는 소문이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반이민 시위로 번진 겁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국적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That there is no terror-related activity or related to any wider aspects in relation to this matter. It would appear to be a standalone attack.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약 10만 명의 난민이 아일랜드에 유입되면서 반감이 고조돼 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중국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 유치원 학급은 결석한 아이들이 40%가 넘을 정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에 항생제 사재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대형 어린이 전문 병원. 마스크를 쓴 채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주사실도 가득 차 병원 복도에서 링거를 맞기도 합니다. 최근 호흡기 질병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감염이 중국 북부를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최근 이 병원에 하루 평균 3,500명 이상의 폐렴 환자가 방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로바이러스 등과 함께 4급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주로 어린이들이 감염되며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3주 정도 이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확산 속도도 빠릅니다. 베이징의 한 유치원 학급에선 어제 이번 폐렴으로 결석한 원생이 전체의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생제 사재기 현상도 나타납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중국 정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大家知道我们肺炎支原体是常见的呼吸道的病原学之一. 하지만 일각에선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도 중국 당국이 안심하라고만 강조했다며 대응을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가을을 시샘하듯 하루아침 사이 겨울 추위가 강력해졌습니다. 주말 내내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는데요. 특히 내일 아침은 서울 영하 6도, 대관령 영하 12도로 추위가 더 세집니다. 주말 맞아서 바깥 활동 계획하셨다면 보온이 잘 되는 겨울옷 입으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 높겠지만 낮 동안 여전히 춥겠습니다. 대부분 기온이 한 자릿수인 곳이 많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수일째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작은 불씨도 한 번 더 살펴야겠습니다. 이번 추위 다음 주 월요일 서쪽 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 화요일부터는 다시 영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일주일 새 5번째 먹통입니다.
행안부, 외교부, 조달청, 조폐공사, 이 정부 전산망 곳곳이 먹통인데요. 구체적인 원인도 못 찾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재난 상황에 처음에는 당황스럽더니 이젠 진짜 좀 불안해집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위기의 디지털 정부.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애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